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보겠습니다. 앙코르, 폭행치사, 한 달 살기. 먼저 앙코르라는 단어에 눈길이 갑니다. 앙코르,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는 앵콜이고요. 프랑스어로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이죠. 아마도 그럼 이 앙코르를 외칠 만큼 의미 있는 방송과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지난달 24일 방송된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다큐 관련 키워드입니다. 해당 다큐는 2014년 교황의 방한 당시 방영됐었던 작품인데요. 앙코르 편성을 통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간적인 면모와 신념, 그가 남긴 메시지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교황의 일반 아련이 열리는 수요일. 베드로 광장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매주 약 3만 명이 모인다는데요. 파파 프란치스코를 외치는 함성이 점점 커져가자 퍼프모빌을 탄 교황이 나타납니다. 기다리던 이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고 손을 만지고 어린이를 안아줍니다. 로마에 있는 예복 제작소 감마렐리. 100년 가까이 역대 교황의 예복을 여기서 제작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달랐습니다. 예전부터 단벌 신사로 유명했죠. De hecho, cuando a él lo eligen cardenal, no se hace hacer ropa nueva para ir a Roma a recibir el título de cardenal. Usó la misma ropa. 교황 즉위식 때는 화려한 예복을 입지 않고 비단 구두 대신 낡은 구두를 신고요. 취임 전에 묵었던 호텔비는 직접 계산을 했답니다. 8월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교황의 발걸음은 세월호 유족 앞에서 한참을 멈춰섰습니다. 세월호 유족, 세터민, 이주 노동자. 교황은 그들과 함께 방한 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 이곳에서 교황이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집전합니다. 성모 승천 미사를 집전하는 교황의 가슴엔 노란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economici disumani che creano nuove forme di povertà ed emarginano i lavoratori e la cultura della morte. 교황은 특별히 세월호 참사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을 아는 어머니기에 성모님께 이들의 위로를 청합니다. 11년 전 작품인데도 다시 봐도 여전히 마음속에 강한 울림이 남는 다큐였습니다. 시청자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앙코르 다큐 편성 감사합니다. 그 옛날 건강하셨던 모습을 뵈니 너무 좋습니다. 그해 교황님의 방문이 많은 위안을 주셨어요. 교황님의 미소는 우리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교황님의 영상은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부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하시길.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전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교황이 교황궁 대신 공동기숙사인 성녀 마르타의 집에 거주하셨다는 사실이 사후에 더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소박하고 검소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자취를 잘 다룬 다큐였는데 저는 보면서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종교를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분이 이제 주기미사를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발길을 돌려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다른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이 교황이 굉장히 검소하고 뭐 친서민적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세월호 유가족과의 만남이 가장 인상 깊었고 이날 다큐에 좀 정서적 어떤 절정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황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방한 당시에도 4박 5일이라는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한 명 한 명의 아픔에 좀 귀 기울이고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전하는 모습이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교황이 언제나 좀 사회적 약자 편에 있었던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용기와 위로를 전하는 그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리더의 어떤 모습을 좀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5개월여에 걸쳐서 아르헨티나, 바티칸, 또 이탈리아와 같은 현지 취재를 기반으로 해서 이 방대한 취재력을 발휘했는데요. 이런 깊이 있는 취재가 있었기 때문에 11년 뒤에 다시 방영을 했지만 그렇게 큰 이질감이 없는, 그러니까 여전히 볼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재방송 편성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더라도 가톨릭의 개혁 과제와 같은 여러 가지 현재적인 그 문제들을 좀 언급하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봐야 할 것들을 짚어주는 방식이 조금 더 도입되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를테면 최시라 씨가 다시 한번 출연해서 이제 현재적인 관점 하에 이런 뭐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과거 영상을 좀 보시죠라는 식으로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이 방송 구성을 했더라면 이 앙코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시청자들에게 현실감 있게 전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봐도 여전히 그 격차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시의성이 있는 그런 다큐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교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이를 항상 존중하고 평화를 지향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놨는데 되게 감동적인 사연 중에 하나가 멕시코 출신 이주민 가족. 그래서 아버지가 불법인으로 구속이 되면서 딸인 소녀가 이제 교황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교황이 그 소녀를 만나고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를 만나면서 극적으로 이 소녀 의 가족들 다시 재회하는 그런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 장면에서 이제 펼쳐졌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불법 이민을 훨씬 더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현실이 오히려 더 이제 퇴보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과 좀 대비가 되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황이 그때 방한 당시에 그 리더십을 조명하는 언론의 보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정부의 이제 참사 대책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교황의 리더십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명하는 언론의 보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우리가 마침 대한민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왜 교황의 리더십에 그렇게 위로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이 다큐를 보면서 되새길 수 있었고 대선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다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한 달 살기 보겠습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보는 것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요. 이제 이 표현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은데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에게는 여전히 로망같이 실현하기 힘든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송에서 다뤄졌죠? 네, 4월 25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부산에서 한 달 살기 중인 구성환 씨의 일상이 공개됐는데요. 꽃분이와 바다 산책을 하고 단골 가게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하는 등 자신만의 속도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눈길을 모았습니다. 아우. 야, 꽃분아 오늘 날씨 좋다. 오셨네? 작품 끝나고 나에게 주는 해방, 이 부산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뷰가 미쳤다, 진짜. 와. 서울에 있는 집을 다 갖고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실에 있는 기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전자, 냄비. 주전자를 갖고 왔어? 아니 왜냐면 나는 보리차, 옥수수 염차 끓여 먹으니까. 꽃분이에 대한 물건도 전부 다 이제 갖고 왔고. 어머, 어머. 아우. 진짜 깔끔해, 깔끔해. 뭐 루틴대로 항상. 오케이.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꽃분이 좋아하는 모래사장. 우리 저기 어디야 가서 놀자. 꽃분이 완전 천국이다, 야. 그럼. 아이고 좋아. 좋아. 아이고 좋아. 신났어. 아이고 좋아. 꽃분이랑 바다 있으면 나도 좋으니까 꽃분이도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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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똑같은 거. 네. 오, 이런 거 되게 있어 늘 보여. 먹던 걸로. 있어 보여. 주제 먹어. 아,
튀기네, 마. 이게 포인트야. 그래. 아 많이 넣는구나. 그렇지. 미국 햄버거 같다. 너무 행복해. 말은 안 하고 있어도 그냥 좋은 날 있잖아요. 기분 좋은 날. 날씨부터 내 모든 게 다 하나가 됐던 날. 그리고 우리 칼빈 기사님 영도 포차까지 너무나 마지막 하루를 끝까지 다 좋아서 여기가 진짜 대박이다. 완벽했네.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낭만 인교. 100점 맞다. 100점이 맞아. 힐링 영상이다. 나도 좋다. 혼자 살기에 진수를 보여주는구나 싶었는데 정말 낭만과 힐링으로 꽉 차 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댓글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저도 가고 싶은 부산이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로 몰입해서 봤는데요. 이 댓글도 이렇습니다. 구성함님 거 보면 힐링돼요. 정말 행복하게 멋있게 즐기면서 사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산다 취지에 제일 잘 맞는 분인 것 같아요. 꾸밈 없는 자기 자신만의 하루 같아서 잊을감이 없네요. 다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쉬지 않고 일할 텐데 진짜 자기 삶을 누리는데 진심인 게 느껴져서 반성하게 됨. 나도 좀 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 자신만의 행복한 일상을 꾸려나가는 구성환 씨의 모습이 멋지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프로그램 취지에 잘 맞는 에피소드였다 이런 반응이 눈에 띕니다. 구성환 씨 유튜브 클립 조회수가 순식간에 100만 뷰를 넘었더라고요. 그만큼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건데 나 혼자 잘 산다는 게 과연 이런 모습이 아닐까 공감하십니까? 네, 저도 방송 보면서 이렇게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실제로 이제 나 혼자 산다 다운 방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구성환 씨가 이제 부산에 가 있긴 하지만 이분이 여행을 간 게 아니라 한 달 살기로 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 집에 있던 뭐 집기나 이런 것들도 그대로 이제 갖고 가서 이제 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저는 서울을 벗어나니까 좀 콘텐츠가 풍부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연예인들이 서울에 좀 모여 살다 보니까는 야외 활동, 뭐 실외 활동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 캠핑도 가고 아니면 뭐 파티도 열고 이런 인위적인 이벤트들을 많이 했었고 그게 이제 관찰 예능의 어떤 비판받는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보면은 이제 부산에 가서 그냥 평범하게 살 뿐인데도 굉장히 이제 특별해 보이는 그게 저는 좀 지역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이 평범한 일상에 좀 신선함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거를 이번 방송이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방송이 이벤트성 체험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활형 체류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시청자들도 나 혼자 산다가 어떤 특별한 기획으로만 승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의 잔잔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라고 해서 다시금 회자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걸 배가시킨 것이 저는 구성환 씨의 캐릭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면모들을 보여주거든요. 부산에 한 달 살기를 꾸준히 하면서 그 단골 가게와의 이제 관계도 보여주는데 바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15일마다 한 번씩 한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그간에 끈끈한 정을 맺어왔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꽃분이가 뭐 이번 방송에서도 여전히 씬스틸러로서의 매력을 보여줬는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혼자이면서도 혼자가 아닌 나라고 하는 이런 콘셉트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고요. 또 이런 그 삶의 풍경 자체가 특별한 스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번 회차가 시청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성환 씨의 하루 일상을 보면은 이 루틴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없는 듯한 일상을 보여줘요. 보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침구 관리하고 세탁기 돌리고 꽃분이 배변 패드 교체하고 이런 것들은 서울에서도 했던 그대로의 일상인데 이후에 이제 하루 일상을 보면 기안84 씨가 물어봤듯이 뭐 특별하게 루틴이 있냐고 했더니 없어요. 그냥 사진도 찍으러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루틴이 없는 일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기본적인 자기 관리와 자유로운 어떤 일상 탐색을 조화롭게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구성환 씨가 17년 단골집에서 자신만의 이름을 딴 그 버거 정식을 좀 즐기고 또 영도 포차거리에서 이 풍경을 보면서 부산의 다양한 음식 맛을 보는 그런 모습들도 정말 그 낭만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성환 씨가 보여주는 일상들이 그냥 단순하게 흥미로운 것을 넘어서서 저는 항상 그 끝부분에 오는 자기의 어떤
어떤 이야기를 담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냥 놀다 왔으면 이 소중함을 잘 몰랐을 텐데 맞아. 열심히 일하다 나에게 휴식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일과 휴식의 어떤 진정한 가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일상의 확장이 삶의 또 다른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나 혼자 산다가 1인 가구의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섬세하게 포착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폭행치사입니다. 어떻게 등장한 단어입니까? 네, 4월 24일 방송된 실화탐사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작년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의 진실을 추적했는데요. 15세 소년이 70대 이웃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별다른 처벌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공분을 이끌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돌이킬 수 없는 비극. 이 집은 고인과 아내가 귀촌을 위해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여기는 연고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방인이었던 노부부를 누구보다 반갑게 맞아줬던 건 바로 옆집 이웃이었다 합니다. 엄청 친했어요. 뭐든지 있으면 다 나눠 먹고. 아빠는 그 가해자 집 식구들이 그 집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사 선물로 뭘 해줬으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그릇 세트랑 후라이팬 세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에 흔쾌히 이사 선물을 준비했다는 고 씨. 하지만 이 일이 화근이 되었다 합니다. 선물 오가는 과정에서 뭔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결국 고 씨는 사건 당일 이웃집을 찾아갑니다. 섭섭함을 느꼈나? 수리하고 있는 사이에 창고를 들어가서 목장갑을 끼고 나와요. 목장갑이요? 장갑. 주변을 서성이다가 말싸움이 끝날 때쯤에 폭력을 휘두른 거죠. 가해자의 나이는 중학생이세요. 중학생이요? 70대 노인을 향해 15세 소년이 날린 주먹. 피해자는 순식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결국 가족품을 떠나버린 고 고광수 씨. 사과도 안 하고. 그런데 아무리 어떤 이유가 있건 간에 이렇게 때려 죽일 만큼 저희 아빠가 잘못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무엇보다 유족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박군이 지난 6개월여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박군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는 겁니다. 박군이 진학한 고등학교에서는 사건에 대해 알고 있을까? 전혀 알고 있지 않았고요. 사건은 일어났지만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입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수사 진행이 더딘 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부검 결과가 해신이 안 오니까 해신 오면 같이 보내라고요. 취재 도중 지난 6개월간 사건의 발목을 잡았던 부검 감정서를 마침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나왔네요. 네. 부검 감정서와 사건을 살피던 법의학자는 범행 속 한 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경직이오잖아요. 네, 다리에. 근경직이. 가격 자체로 1차 뇌출혈이 발생하고 그다음 그로 인해서 넘어지면서 후속된 뇌경막 가출, 뇌투결 골절이 또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 수사는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네, 최근 경찰은 검찰에 보완 수사를 완료했다고 통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사가 오래 걸린 만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온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사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지난해 10월에 보도가 되면서 충격이 컸는데요. 아직까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이 사실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 남겨주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유족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댓글 준비해봤습니다. 이 사건 이전부터 봤는데 진척도 처벌도 없는 게 속상하네요. 처음 이 사건 접했을 때 진짜 충격이고 화도 많이 났는데 가해자가 아직도 아무런 처벌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니.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범죄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지만 범죄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가해자와 한 동네에 살아야 하는 이 피해자 가족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번 실화탐사대 취재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방송은 이 끔찍한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와는 상반되게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유가족의 어떤 상황을 좀 집중 조명한 방송이었는데요. 이 사건의 어떤 심각성을 다시금 알리고 조속한 수사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어떤 방송으로서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은 충실히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구체적인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데요. 이 방송을 보다 보면 아니 저렇게 끔찍한 범죄를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직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 기본적으로 우리 그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보면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든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되어야 이번 사건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조금 더 좀 이해할 수 있고 수용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서 쓰러지고 이제 쓰러진 이후에 경직된 다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장면이 자주 반복적으로 노출이 됐는데요. 좀 시각적 충격에 좀 의존하지 않고 문제의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편집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유호연 위원님 말씀처럼 이 좀 다각도에서 사건을 조망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핵심적인 질문은 놓친 게 아닌가 좀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어떻게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6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이렇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었는지 좀 그 점이 굉장히 궁금했고 아마 이 부분을 궁금했을 시청자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한 어떤 의문을 좀 해소하지는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저는 보면서 단지 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뿐만이 아니라 이거 청소년이라서 봐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또 해소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방송에서 나온 뭐 변호사들에게 이게 뭐 폭행치사냐 살인죄냐 뭐 이런 걸 물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이전에 이 청소년이라는 신분이 범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물어봤더라면은 좀 또 이제 의문을 해소하는 데 시청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이 그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자세한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이거든요. 이 사건은 사실 이제 이웃 간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저는 어떤 지역사회적인 맥락 같은 것도 같이 들여다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공동체의 유대감이 남다른 지역사회에 이웃지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마침 피해자 가족이 귀촌을 해서 이 마을에 새롭게 정착한 그런 가족이었고 이들이 정착하는데 이제 가해자 가족이 이웃으로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를 밝혀줬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어떤 이사 선물로 인한 어떤 감정 싸움 때문에 이렇게까지 폭력으로 치달았을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지역사회의 특성과 두 집안이 가까워진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라면 이 사건의 계기에 있는 좀 더 복잡한 맥락을 자세히 전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범죄 동기와 처벌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아쉬움을 전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실화탐사대가 우리 이웃에게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더 세심하고 또 균형 잡힌 시선으로 진실을 앞으로 잘 전달해 주길 기대합니다.